안녕. 좋아, 얘들아 반갑다. 오늘 세계사 시간에 돌아왔지. 오늘은 10강 로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이제 그리스를 보이듯이 6강, 7강, 8강 총 3가지 강의에 나눠서 오늘 같이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스파르타랑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명은, 고대 그리스는 어떻게 쇠퇴되었는지,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부분들을 배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 8강이었어.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배웠어. 그게 9강이었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간의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고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 그게 바로 9강이었다. 누군가 헬레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서 문화의 교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할 거야. 자, 그럼 오늘 배울 건 뭐냐?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제 로마 많이 들어봤지? 일단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유명하기도 하지. 그리고 너희들도 로마란 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이런 말 들어봤지? 그 유명한 로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야.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교과서 표지에 우리나라 석굴암 바로 뒤에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을 정도로 비중 높게 다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로마는 굉장히 많은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 사회에 남겼어. 뭐 콜로세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테온 신전, 로마의 여러 신들을 위한 아주 멋진 신전이지. 아치형, 돔 구조가 아주 인상적인 판테온 신전이나 아니면 물을 나르기 위한 수도교, 이런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과 건축물들을 남겼지. 그리고 또 너희들 로마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도 들어봤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모든 것은 운명에 맡겨져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주사위는 던져줬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로마의 역사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로마라는 국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오늘은 그 로마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로마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3가지 순서로 배워볼 거야. 총 10강, 11강, 12강으로 나눠서 배우는데, 먼저 10강에서는 로마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크게 2시기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공화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황제가 다스린 제정 로마. 그러니까 공화정 로마랑 제정 로마로 크게 고대 로마를 뚝 잘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10강에서는 로마의 공화정이 어떻게 발달해 갔는지를 배워볼 거고, 11강에서는 공화정 이후에 오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로마의 제정 시기에, 제정 로마 시기의 그 발달과 그리고 쇠퇴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로마의 전성기가 이때 해당되지. 그리고 마지막 12강에서는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런 종교를 이제 크게 아울러서 크리스트교라고 부르잖아. 이 크리스트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는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발전된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는지도 한번 우리가 12강을 통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3가지 순서대로 로마에 대해서 배워볼 테니까 오늘 10강과 11강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자, 화이팅! 수업 초반에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않았는데 양해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아마 목소리가 잘 나갈 거야. 우리가 선생님 수업 초반에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 보면은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영토인데 굉장히 넓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나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땅을 로마 제국이 차지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그리고 이탈리아 전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지. 작은 로마 도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에서도 요즘에야 로마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시가 크고 발달했지만 당시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로마라는 국가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어. 로마에는 약 7개의 언덕이 있어. 보면 여기 1개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총 1개, 2개, 3개, 4개에서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출발한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가 바로 로마였어. 로마는 이러한 도시 국가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해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로마는 지금의 로마 자리에서 작은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두자. 그럼 초창기에 로마는 어떤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는지 볼게. 선생님이 아까 로마는 공화정 로마와 제정 로마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공화정보다도 훨씬 이전에 로마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화정도 제정도 아닌 왕정 국가였어.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다. 하지만 왕정 로마는 곧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게 돼. 초창기의 로마는 영역을 확대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들과 싸우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평민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왕이 아닌 귀족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로마는 그 정치적인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공화정으로 그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게 돼. 그러니까 왕정은 앞부분에 조금 있고 공화정부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고대 로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화정은 너희들이 사회나 역사를 공부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주권이 한 명의 군주에게 있는 군주제 국가랑 달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화국이다.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 그지? 자, 그럼 이어서 로마의 공화제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우선 2명의 집정관이 있었다. 집정관이라 하면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대통령 그런 느낌? 대통령이 2명 있는 거야. 이 집정관은 왕은 아니다, 얘들아. 이 집정관은 최고 관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게 돼 있었어. 대표적으로 집정관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은 귀족들로 이루어진 회의기구인 원로원이 있었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정치에 원로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식견이 높은 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니, 얘들아? 원로원은 로마의 귀족들이 참여했던 대표적인 회의기구로서 원로원의 그런 충고를 집정관이 무시할 수가 없었어. 그런 식으로 로마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갔지.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귀족들 중심으로만 정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는 처음에는 귀족 중심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 정치에 평민들도 참여시키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 초창기에는 민주정치에 귀족들만 참여했지만 뭐 솔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점점 평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것처럼 로마도 평민들도 공화정 정치에 참여해. 대표적인 평민의 회의기구가 민회, 평민이 참여하는 평민회 민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관직이 있었어. 그 관직의 이름은 바로 호민관이다. 보호하는 거야. 평민을. 그런 관리다.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호민관이라는 관직까지 두었지. 이러한 귀족에다가 평민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공화정 시기의 로마의 정치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자, 로마는 처음에 왕정에서 시작했지만 곧 공화정 정치로 바뀌고 이 공화정 안에서는 처음에는 귀족 중심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평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만들어준 8번 프린트, 한눈에 보는 로마의 역사를 볼게. 여기 보면은 공화정의 그 성장이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공화정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공화정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자세히 보니까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에다가 그치지 않고 평민들까지 참여하는 뭐 평민의 호민관 이런 것을 통해서 평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로마의 공화정이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치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발달된 정치를 했었던 로마는 그런 공화제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세력을 쭉쭉 성장시켜 나간다. 결국에 이탈리아 반도의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그 세력을 확장해서 기원전 3세기경,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역사로 치면은 중국 역사로 치면은 춘추전국 시대 말기,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에 로마는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된다.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성장해서 로마를 크게 만들었던 거지. 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로마는 그 세력을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더 뻘치고 싶었어. 더 떨치고 싶었던 거야. 더 확장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런 로마를 가로막았던 로마의 상대가 있다. 로마의 호적수, 라이벌. 누구였을까? 바로 지중해 당시의 강국이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예요. 카르타고는 우리가 4대 문명할 때 배웠었던 페니키아 기억나니 혹시 얘들아? 히타이트 헤브라이 페니키아 할 때 배웠던 그 페니키아가 세웠었던 식민 도시인데 지금은 발전해서 이렇게 거대한 강국을 만들었었던 거지. 이 카르타고와 로마는 필연적으로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결국에 로마와 카르타고는 한판 붙게 되니 그 전투를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를 거야. 너희들 포에니 전쟁이란 이름이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전쟁 이름을 붙일 때 페르시아랑 싸우면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랑 싸우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부르는데 왜 카르타고랑 싸우는데 포에니 전쟁인가요? 카르타고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카르타고가 아까 누구의 식민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지? 맞아, 페니키아였어. 이 페니키아라는 말이 변형돼서 포에니라는 말이 된 거야. 결국에 포에니 전쟁은 페니키아와 싸운 전쟁, 즉 카르타고와 싸운 전쟁이라는 뜻이지. 어찌되었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약 100년 정도를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누가 지중해의 최고 대장 국가가 될 거냐를 두고 싸웠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고, 로마는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 공화정은 최고 전성기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100년에 걸쳐서 크게 3번 정도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기 위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이었어. 로마는 그 세력을 바다 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고 싶었지. 그리고 카르타고는 그런 로마를 막고 싶었을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로마가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시칠리아 섬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는 뭐 코르시카랑 사르디니아 섬 같은 부분들도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지중해의 강국이었던 카르타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한번 당한다고 멈추지 않지. 그래서 카르타고는 복수를 결심하지. 그리고 반격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이다. 지도에 있는 화살표가 보이듯이 카르타고는 바다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로마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 아니 선생님, 그냥 뭐 길로 가면 되지, 뭐 그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지도를 갖고 왔다. 자, 지형도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 반도 위쪽에 보면 얘들아 하얀색으로 이렇게 줄 돼 있는 거 보이니? 하얀색으로? 그게 뭘까? 눈이야. 바로 알프스 산맥이다. 이탈리아 북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알프스 산맥이 그냥 너희들 뭐 동해바다 갈 때 건너는 태백산맥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 알프스 산맥의 사진을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다, 겨울에는. 굉장히 높지, 눈도 많이 내리고. 이런 곳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카르타고인들이 그런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기습적인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2차 포에니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인 한니발이야. 한니발은 카르타고 군대와 그리고 카르타고의 동맹군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한다. 사진이 아주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막 코끼리 있지? 코끼리 부대를 운용을 했었어. 그래서 코끼리까지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거야. 물론 쉽진 않았겠지. 많은 코끼리들이 그림에도 보이듯이 막 뿅 떨어져가지고 죽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니발은 로마로 진격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당황했겠지. 한니발은 말 그대로 진짜 전설적인 활약을 펼쳐. 그래서 정말 로마의 곳곳을 이탈리아 반도 내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한니발을 대적할 만한 로마 군인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한니발이 카르타고가 로마를 물리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나 했어. 하지만 한니발군과, 그러니까 카르타고군과 로마군을 비교했을 때 로마군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이점이 있었다. 절대적인 강점. 무엇이었을까?
바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이 2차 포에니 전쟁을 벌인 장소가 로마 영토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가 하다못해 국가대표 간의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홈이랑 어웨이가 다르잖아, 그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어렵잖아, 그지? 우리 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응원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그지? 근데 하물며 축구 경기도 그런데 전쟁은 어떻겠니?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는 그 동네의 지형도 잘 모르고 그 동네에 있는 먹을 거를 얻기도 어렵고 백성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리고 로마군 같은 경우에는 한니발이 이길 수 없으니까 한니발이 없는 지역만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카르타고군의 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끈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한니발군을 물리치게 되고 결국에 로마에 들어온 카르타고군을 물리치게 된다.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고 지도는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그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카르타고 영토가 굉장히 줄어들었지. 결국에 나중에 3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일방적으로 카르타고에 쳐들어가서 카르타고를 거의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이른다. 자, 그래서 결국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거야. 보면은 원래 초록색에 노란색 지역까지 좀 더 로마 영토가 확대된 걸 볼 수 있지. 자, 이제 지중해 전 지역에 로마 영토가 된 거야. 이제 로마 영토의 가운데에 지중해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표현을 해. 그만큼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고 로마가 강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100년 동안 약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로마, 이제 지중해 최고의 국가가 된 거야. 더 이상 지중해에서 로마에 대적할 국가는 없었다. 그럼 이렇게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어버린 공화정 로마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최고의 국가가 되었으니 쭉쭉 승승장구했을까? 아니었어. 아이러니하게도 지중해 최고의 국가가 된 공화정 로마는 지중해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쇠퇴를 하기 시작했어. 포에니 전쟁의 결과, 포에니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로마 공화정의 쇠퇴를 갖고 오게 된다. 그 원인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과 같다. 첫 번째, 포에니 전쟁을 약 100년 정도 지속하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화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렵잖아. 첫 번째, 토지가 황폐화되기 시작해서 농업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복한 지역에서 값싼 농작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 로마의 평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귀족들이 대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르는데 귀족들이 거대한 농장을 지으면서 일반 평민들, 일반 농민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 자영농들은 몰락하기 시작한 거야. 귀족들이 경제를 다 가진 거지. 너희들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 기억나지? 중국 한나라에서도 보면 후한으로 갔을 때 호족들이 그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면서 황건적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 동서양 똑같아 얘들아. 그 나라의 기반이 되는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면은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 로마도 보게 되면은 귀족들만 대농장을 건설해서 모든 경제를 갖고 있고 일반 자영농들, 소농들은 뭐 토지의 황폐화나 값싼 농작물들 때문에 몰락하게 되니까 결국에 평민들이 몰락하니까 그 평민들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로마의 공화정 역시 몰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3가지 포인트를 꼭 집어주고 그 다음에 뭐 당시 로마의 귀족 대농장을 로마 말로 뭐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 정도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런 위기에 빠진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뭐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와 이러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지.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라쿠스 형제다. 평민들이 문제가 있었잖아, 그지? 평민들이 몰락하고 농민들이 몰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나섰어. 이 그라쿠스 형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로마를, 공화정을 되살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공화정 로마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반등했는지 아니면 쇠퇴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자. 좋아,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안녕.